자,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서유럽에 물폭탄이 터졌죠. 홍수가 나고 지금 기후변화의 재앙이라 그러는데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대요. 기록적인 폭우라 그러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떠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폭우 오면은 많이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문제는 이게 그냥 조금 많이 온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정도인데 처음엔 이렇게 떴어요.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다. 미친 급류가 다 쓸어갔다. 이거는 참사다. 서유럽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이런 거 뉴스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비가 하도 많이 오니까 이렇게 소방관이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리고 구출하는 장면. 와, 비 온 거. 100년 만에 폭우라고 하니까 저런 식으로 비가 많이 왔는데 지금 비 온 양을 보면 토요일까지 9시간에 막 200mm 이상 거의 100년 만에 폭우 이런 재난을 본 적이 없다 그러는데 이게 토요일이고요. 일요일날 헤드라인이 바뀌었어요. 왜냐? 그동안 더웠거든. 헤드라인이 뭘로 바뀌었냐? 그때는 100년 만에 최대였는데 지금은 100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웃으면 안 돼. 웃으면 혼나. 그걸 넘었어요. 그걸 넘어서 계속 오니까 지금 1000년 만에 폭우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비가 와도 너무 와서 지금 아마 기상청 기록 이래 가장 많이 오는 정도로 비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 비 오기 전에 한 2주일 전에는 뭐가 뉴스였냐면 기억나시죠? 북미 대륙 삶는 압력솥처럼 뜨거운 기온에 휩싸여 있다. 섭씨 49.6도 50도가 지금 북미 대륙을 덮쳤다 그러는데 그럼 어디를 덮쳤길래 북미 대륙 덮쳤냐? 캐나다에서 미국이거든요. 이쪽이에요, 이쪽. 근데 여기 뭐예요? 북극이잖아. 여기는 시원한 지대거든? 원래 추운 곳이야, 추운 곳인데 49.6도 50도가 찍혔어. 50도 엄청나게 빨갛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서늘하기로 유명한 곳인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겨울에 엄청 춥고 예를 들면 밴쿠버에 뭐 사셨던 분들 계시겠지만 하루하루 온도가 올라가는데 46.6도 그 다음날 47.9도 그 다음날 48.9도 야 이거는 진짜 아프리카에서 이 정도 뜨거워도 사람들이 돌아가실까 말까 하는데 저기 서늘한 거에 익숙해져 있던 분들은 거의 재앙이죠. 재앙. 서늘한 나라인데 온도가 게다가 하루 이틀 오르고 식어야지 6월 24일부터 6월 29일까지 31도 39.2도 43.8도 와 이거는 정말 거의 있을 수 없는 뜨거움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캐나다잖아요. 미국도 당연히 127년 만에 가장 뜨거운 6월이다. 원래 뜨거웠던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 데스밸리 같은 경우에 물론 여기는 원래 뜨거운 데니까 약간 사막이죠. 54도는 마치 지구의 종말을 보는 것처럼 포스트 아포칼립스 같은 어마어마한 재난이다. 그러면 지금 왜 저렇게 뜨거워졌냐? 위에 북극도 있는데 열도면상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요즘에 신문기사에 많이 나오죠. 열도면상이 발생했다 그러는데 이게 천년에 또 한 번 올 사건. 요즘에 천년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천년에 한 번 올 만큼 커다란 열돔이 생겼다. 열돔이라는 게 뭐냐면은 고기압의 뜨거운 기운이 도움으로 감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찬바람이 못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열로 못 들어오고 다 튕겨나가서 아니 뜨겁다는 건데 자 그러면 저 열도면상이 왜 생기냐? 우리 지구에는 제트기류라는 게 있죠. 쫙 위에서 뭐 몇천 미터에 돌고 있다는 제트기류라는 게 돌고 있는데 이게 생기는 건 당연히 지구의 자전. 그리고 이제 위도별로 여기 적도는 뜨겁게 가열되고 태양빛 때문에 여기는 조금 안 뜨겁게 가열되고 그래서 위도별로 온도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제트기류가 빨리 돌아요. 여긴 뜨겁고 여긴 차고 이래서 빨리 도는데 문제는 지구 온난화가 되면은 위도별 온도 차이가 감소하죠. 여기나 옛날에 10도 차이 났는데 이제 예를 들면 뭐 7, 8도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러면은 남북 간 찬 공기, 더운 공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온도 차이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속도도 느려지고 대기가 정체되죠. 엄청 차가운 것과 엄청 뜨거운 걸 두면 빨리빨리 뭐가 되는데 비슷해지면 이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점점 늘어지고 뭐 여기는 그냥 뭐 안 움직이고 있을 수 있고 대기 정체가 심화된다 그러는데 한마디로 온난화 같은 게 이제 제트기류 약화를 갖고 오고 물살이 빠르지 않으니까 옆에 진흙이 많이 쌓이는 강의 물길이 약해지면 흙이 많이 쌓이는 것처럼 열돔 효과 같은 게 갖고 온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번 북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원래 제트기류가 빨리빨리 돌아서 얘네 밀고 시원한 바람을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가다가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돌았어. 여기가 뭐 50도를 찍는 강력한 대기 정체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는데 이거를 미국 기상청에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30년간의 미국에서 가장 치명적인 기후 사건이 펼쳐졌다. 게다가 저렇게 뜨거우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에 야생동물이 죽어나고 있다 그러죠. 최소 10억 마리의 홍합과 불가사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홍합입니다. 홍합인데 여기서 지금 뭐 익어버렸다는 거죠. 저렇게 뜨거운 거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입을 쫙 벌리고 익어버리는 현상이 펼쳐졌고 게다가 이런 기후재해 중에서 우리가 2년 전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유럽이 40도였어요. 불볕더위. 2년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2019년이에요.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가 사상 최고 기온을 찍었어요. 그것도 기상 관측 이래 사상 최고 기온이에요. 참고로 이 벨기에 기상청이 언제 생겼냐? 1833년에 생겼어요. 290년 만에 최고 기록이 2019년. 한마디로 유럽 전체가 300년 만에 가장 더웠던 때가 2019년. 그럼 가장 더운 때만 있었냐? 가장 더운 해 1위에서 10위까지 줄을 세우면 1위에서 10위까지 중에 8년, 8개가 지난 10년에 속해. 그러니까 1위에서 8위가 지난 10년에 다 있어요. 중간에 2개 빼고.
한마디로 미쳤다는 건데, 이런 걸 보고 유엔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는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다. 기후변화의 파고까지 몇 도 남았다? 0.3도 남았다. 이게 많이 줄었는데, 옛날에는 뭐 2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0.8도, 1도 남았다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죠. 계산을 다시 해봤더니 유엔 보고서는, 미안하다 얘들아, 형이 계산을 다시 해봤더니 옛날에는 2도 오르면 파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1.5도인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우리는 1.2도가 올랐어. 지구 평균 기온이 0.3도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5도가 새로운 모토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인천에서 열린 기후변화 국제협의체 때 지구온난화 1.5도가 보고서 이름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시청 앞에 이거 만들었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5도씩, 지금 1.2도라는 건데, 관측 이래 지구가 가장 더웠던 3년이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2019년, 2020년 다 있잖아. 1, 2, 3등이 2016년, 2019년, 2020년이었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과학적인 숫자로 보여달라.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뭐 이산화탄소 농도가 414ppm으로 올랐다. 이건 뭐 너무 전문적이어서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차트로 보여주면 이거죠.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가 2013년에 395였는데 지금 414를 넘었다. 8년 만에 이산화탄소끼리만 비교했을 때는 4.8%가 늘었는데 20 늘어났는데 8년밖에 안 걸렸죠. 조금 더 긴 차트로 보여주면 저게 1960년대에는 310이었는데 지금 2020년대에는 414까지 늘었으니까 20 늘어났는데 옛날에 20년 걸렸던 게 8년 만에 됐고, 그럼 이게 평상시에는 원래 스펙트럼이 어디냐? 300에서 400으로 왔다는데, 지구 최근 40만 년간 보통 사이클이 더워졌다 추워졌다 하는 게, 추워지면 100, 더워지면 300, 추워지면 100, 더워지면 300, 추워지면 100, 이게 40만 년간 더워지면 300, 추워지면 100, 이번에 400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렇답니다. 제 가감 얘기는 아니고요. 42만 년간의 상관관계라니까 이번에 위를 깼다는 거죠. 물론 그 이유는 뭐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화석 연료가 많이 타 이산화탄소 농도가 쭉쭉쭉쭉쭉 늘어나니까라는 건데, 물론 이렇게 저렇게 늘어나게 된 거는 선진국들이 옛날엔 다 해먹었고, 이제 우리가 아시아가 선진국을 따라가다 보니까, 특히 중국이 인구가 많으니까 요즘에 화석 연료 열심히 떼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더 가파르게 됐다. 게다가 더 무서운 얘기 중에 하나는 바닷물 온도도 올라가고 있다. 작년 지구 바닷물 온도가 관측사상 가장 높았다. 2020년입니다. 작년 세계 해양 온도 신기록이 경신됐다. 2016년엔 180 제타줄이었는데 2019년엔 228로 늘었다는 건데, 그냥 차트만 보면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랐다. 저 아래 심해에 있는 차가운 바닷물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고, 거기가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제 바다도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고, 한마디로 종합하면은 요즘에 나오는 레포트들은 1.5도 마지노선 치는데 5년이 안 걸릴 수도 있다. 가능성은 보고서에 따라 달라요. 40%라고 얘기를 하고, 물론 저기서 말하는 저 평균 기온이라는 게 우리가 얘기한 1.5도는 평균이고, 평균 1.5도면은 재앙이라는 거고, 지금은 이렇게 찍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의미는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지금 온도가 오른 거를 1850년부터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올라갔다 그럽니다. 여기 1.2도죠. 이렇게 무슨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아니고 마지막에 지금 가속도를 붙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속도로 가면은 5년 10년 안 남았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든 내리는 게 지금 무조건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좀 더 보여드리면 이런 거 있죠. 띄엄띄엄 있어서 그런데 작년에 시베리아가 엄청나게 뜨거웠죠. 이 뉴스도 기억하실 거예요. 시베리아가 기상관측 135년 만에 가장 뜨거웠대. 러시아 분들이 이렇게 뭐 반팔 입고 다니고 무슨 뭐 시베리아의 얼음이 동토층에 녹는다는 둥 뭐 그랬던 게 또 작년이었고, 그때 시베리아가 38도 뭐 폭염에 휩싸여서 뭐 유엔도 나섰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북극은 물론 뭐 세계에서 가장 빨리 온난화가 되고 속도는 지구 평균의 2배다 이런 뉴스는 이제 많이 봤으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로 생각하면은 대한민국이 가장 뜨거웠던 한 해가 언제냐? 물론 사무실에 계셔서 몰랐을 수도 있지만 2018년이 폭염일수로 역대 최장 기록을 깼어요. 3년 전에. 기억나십니까? 2018년에 문만 열면 뜨거웠던 29.21 역대 최고치였고요. 서울의 최고 온도는 언제냐? 2018년 8월 1일 오후 36분 기상청 관측 111년 만에 39.6도. 저 위에 있는 데죠. 위에 있는 데니까 우리가 느끼는 지면보다는 훨씬 낮긴 한데 산에서 찍었겠죠. 39.6도로 111년 최고치고 2018년이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가장 최저기온, 이 최저기온은 뭐냐면은 하루 중에 가장 낮은 기온, 그것도 2018년 8월 3일 30도. 그날은 24시간 동안 30도 위였다는 거죠. 새벽 6시에도 30도였다는 거죠. 최저 기온도 역시 경신했고, 한마디로 2018년 우리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그때를 폭염 갯돈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들었으면 그럼 2018년이지 않냐?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록을 볼 수도 있다. 이게 현재죠. 자, 이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오늘 날씨 어땠습니까? 오늘 날씨 장난 아니었죠. 자결하는 태양빛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다음 주 열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죠. 야, 2018년에 따귀를 때릴 그분들이 오신다라는 썰이 있어요. 썰. 물론 기상청도 틀리니까 정확히는 않지만 다음 주에 이 모든 거를 넘는 분이 오실 수 있다. 일단 40도 얘기가 나왔어요. 다음 주 서울 40도 이상 6박.
40도를 만약에 넘어간다. 저 위에 산 어딘가에 측정되는 거기가 40도를 넘어가면 역대 기록입니다.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할 수 있다. 이 2018년보다 무시무시한 놈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일부터 이제 다음 주 수일간 현재보다 최소 3도에서 4도가 더 뜨거운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질 게 확실할지 모르겠지만 확실할 수도 있다. 엄청나게 뜨거울 수 있다. 아, 오늘도 장난 아니던데. 햇살 미쳤는데 그거는 뭐 자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몸으로 느끼는 게 이번 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가 1차 얘기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저렇게 뜨거우면 우리가 냉난방을 해야죠. 특히 생각해봐요. 캐나다 같은 데 시원했거든? 여기 에어컨이 없대요. 뉴스를 보면 에어컨이 없는 데인데 온도가 40도가 넘어가요. 50도까지 올라가. 49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캐나다하고 미국 북쪽에 선풍기하고 에어컨이 미친듯이 팔려서 여기 지금 재고가 없을 정도로 냉난방 수요가 무지하게 올라가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에어컨이 필요 없던 캐나다가 50도니까 북서부부 40도 그러면 에어컨이 매진이고, 지금 여기 에어컨 업체들 뭐 난리 나겠죠. 에어컨 설치가 또 무슨 뭐 그냥 손선풍기처럼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설치해야 되고 하니까 에어컨이 매진인 상황이 펼쳐지고, 게다가 요즘 보면 우리 전기 수요 얘기를 할 텐데 세계 전력 소비량을 보면 이렇게 늘다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안 늘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전력 소비가 약간 줄었어요. 정말 이만큼 줄었는데, 문제는 이산화탄소하고 마찬가지로 중국이나 아시아가 개도국들이 전기를 많이 쓰고 최근에 전기를 쓰는 게 굉장히 올라갔고, 지금 뭐 미국보다 많이 쓰죠. 인구가 많으니까 중국이 1위인데, 문제는 중국이 전력을 만드는 거에 지금 많이 요즘에 재생을 바꾸고 있지만 50% 이상이 화력이고, 얘네들이 저렇게 많이 떼니까 얘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꼭 중국만 탓할 건 아니죠. 뭐 나머지들은 먼저 쓴 거니까 세계 탄소 배출량이 줄 생각을 안 하죠. 게다가 생각해보면 전기 수요는 앞으로 미친 게 전기차로 바뀌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뭐 석유로 가니까 석유보다는 뭐 환경에는 낫긴 할 텐데 일단 전기가 엄청나게 소모가 되겠죠. 만약에 전부 다 전기차로 바뀐다 그러면. 게다가 아까 전에 에어컨도 있다 그러고, 게다가 우리가 생각 못하는 게 있는 게 전기 수요가 어떻게 될 거냐면, 우리가 데이터 센터, 요즘에 4차 산업혁명, 뭐 메타버스의 시대로 간다, 뭐 데이터 전부 다 클라우드 안으로 들어간다, 뭐 사람들은 디지털 세계로 간다. 그게 뭐예요? 데이터 센터로 들어간다는 말인데, 데이터 센터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전기 먹는 하마예요. 이거 대단합니다. 왜 대단하냐면,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냥 컴퓨터 돌리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도 이 뭐 전기가 어마어마한데, 이 전기를 돌리니까 얘들이 다 열을 뿜잖아. 컴퓨터 서버실 들어간 분 있어요? 회사 다닐 때 조그만 회사 서버실에 문을 열면 열기가 확 오잖아요. 근데 조그만 회사도 그런데 이 엄청난 서버를 갖다가 돌리면 여기가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데이터 센터 가동 전력도 중요한데 냉방을 해야 돼. 18에서 27도 사이를 맞춰드려야 돼. 아니면 저분이 열을 받아. 저분들이 열을 받고 막 터지고 막 안 되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24시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냉방시설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냉장고예요, 냉장고. 적절 온도를 맞춰야 되는 초대형 냉장고에 가까운데 한 20도 원재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습도도 조절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 초대형 냉장고 정도가 아니라 너무 큰 냉장고야.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유타에 있는 데이터 센터라 그러는데 4만 평이야. 4만 평짜리 냉장실인데 이런 게 너무 많아. 예를 들면은 더 큰 것도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냉장고는 시타델에 있습니다. 왜? 20만 평. 아까 5배. 20만 평짜리 온도를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렇게 몇 개 있으면 그래도 상관없는데, 지금 뭐 폭발적으로 늘잖아요. 전 세계에 저런 초대형 냉장고가 600개다. 5년 전보다 2배가 늘었는데 앞으로 더 늘겠죠. 얘들의 전기 소모를 보면 우리가 디지털 세계에 뛰어든 다음에 얘들의 전기 소모 이렇게 늘어. 현재 기준으로도 전 세계 전력의 2에서 3%가 이미 데이터 센터가 먹고 있어요. 앞으로 이게 뭐 2배, 3배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뭐 반도체 뭐 빅사이클하는 얘기가 이게 2배, 3배 된다는 얘기니까 앞으로 얘네가 전기를 먹을 게 어마어마할 게 뻔하고, 데이터 산업이 전 세계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쓰는 곳 중에 하나가 됐죠. 그 말을 들어보면, 야 그러면 데이터 센터 얘네가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먹으면 얘네가 온난화의 주범이냐. 문제는 IT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주장하는 게 ESG거든요. 환경을 위하겠다. 근데 저렇게 에너지를 많이 먹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아마존, 구글, MS 모두 다 뭘 하냐 하면 재생에너지를 엄청나게 삽니다. 왜냐? 자기들이 많이 쓰니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막대한 전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계속 사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마존 같은 경우가 이미 미국에서 가장 큰 재생에너지 구매업체. 사야지. ESG 이런 걸 하려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게다가 아마존뿐만 아니라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MS까지 다 하면은 전 세계 기업의 30%를 얘네 4개사가 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요즘에 신재생 에너지 아니면은 뭐 친환경 이런 거 도대체 수요가 핵심 원동력이 뭐냐? 얘들이 사요. 기본적으로. 만들면 삽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많이 필요하니까. 재생에너지 투자 핵심 원동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저런 기업들이 재생을 사는 거라고 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저렇게 전기가 많이 들고 앞으로도 저걸 너무 하면은 어떤 환경적인 비난을 많이 받을 것 같으니까 저거를 재생에너지를 바꿔야 되는데, 문제는 아이디어를 막 내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저 거대한 냉장고를 차갑게 만들 수 있을까? 열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프로젝트 나틱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인데 딱 그림만 봐도 뭔지 알겠죠?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한다? 우주로 보낸다? 아니죠. 그쵸? 딱 그림만 봐도 옆에 물고기 지나가잖아요. 잠깐만, 차갑게 20도 항상성 하면 된다며. 야, 그러면 그거 에어컨 돌리지 말고 바닷속에 넣으면 된다. 천재인데? 아, 그 바닷속에 넣는다고? 서버인데? 방수해서 물 들어가면 하여튼 MS의 나틱 프로젝트예요. 실제 있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넣는 거예요. 풍덩. 그럼 가까운 데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요. 실쿠 가서 저기서 또 풍덩. 풍덩. 이게 이 먼 바다에도 됩니다. 이런 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래요. 이런 게 이제 저런 거 바지선 비슷한 거가 왔다 갔다 하고 여기 있죠. 요거 풍덩 넣는 거죠. 여기다 넣으니까 아 좋더라. 괜찮더라. 이게 보면 이렇게 바닷속에 넣어서 저렇게 이제 뭐 한다고 합니다. 야, 이거 생각해보니까 냉각비도 안 들고 게다가 20만 평 하면 땅도 많이 필요한데 땅도 필요 없다. 해저로 만들겠다. 근데 인구 밀집 지역이 대부분 바다 옆에 있으니까 뭐 강 옆에 있거나 한강 아래 넣을 수도 있는 거죠. 한강 아래 넣으면은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데 이게 2015년 16년부터 아마 진행을 했을 거예요. 2020년에 2단계 실험 결과를 발표한다 그럽니다. 야, 이게 만약에 되면은 전 세계 데이터 센터들이 다 같이 바닷속으로 들어간 날도 멀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 반도체 업체들이 맨날 입만 열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가끔 얘들 CEO가 얘기하는 거 보면 뭘 얘기하냐? 저전력 반도체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 충전 시간 길어지라는 그게 아니라 쟤네들의 서버 같은 경우에 어떤 전기를 사용하고 온도 이런 게 ESG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전력 반도체를 했을 때 이제 환경 문제에서 저탄소로 갈 수 있다 해서 저전력 반도체가 또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죠. 한마디로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친환경적 전기 생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얘네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뭐 도덕적 이런 걸 많이 따진다 그래도 이 환경 보호라는 도덕적 책임으로만 친환경 전기를 사는 것이냐? 도덕적 책임 무시하고 돈 많이 버는 게 짱인데 이거 안 사고 그냥 전기 쓰면 되잖아. 그게 제일 싸잖아. 친환경 전기보다 일반 전기가 좀 싼 거 아니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완전히 오해입니다. 얘들이 착해서 친환경 전기를 구매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하는 거냐? 엊그제 EU가 발표를 했어요. 2026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걷는다. 이게 뭐예요? 탄소 국경세라는 게 탄소를 많이 쓰는 제품이 EU에 들어오면은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니들 기업이 탄소를 얼마에 쓰냐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예요. EU가 발표한 거는 Fit for 55,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55% 줄이겠다는 건데, 뭐 이런 거는 뭐 목표인 거고, 한마디로 탄소를 많이 쓰는 기업들은 이제 너희들이 뭘 우리 EU 안에 넣으면 그대로 세금이라.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이나 쟤네들이 바다에 넣던 뭐 저전력 뭐를 만들건 친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진 않고 만약에 탄소를 그대로 쓰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세금 폭탄.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조 단위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같이 발표한 거는 이런 거. 유럽에서 2035년 더 당겼죠. 2035년 내연기관차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확 당겨서 아예 퇴출한다는 것과, 퇴출하면 그 충전 같은 게 어렵잖아 그랬더니 고속도로 충전 시설 의무화 요구도 이번에 같이 발표했어요. 전기차나 수소차를 이제 150km 간격으로 충전소를 세워야 되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의무화 될 수 있겠죠. 물론 우리나라만 따지면은 철강, 자동차 이것도 다 탄소 국경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재생에너지나 탄소를 줄이는 전략을 못 낼 경우에 엄청난 세금을 두드려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전기를 어떻게 하면은 친재생에너지를 만들까에 관심을 안 둘 수가 없죠. 이걸 줄이는 게 곧 돈이 되기 때문에 애들이 하는 거고, 게다가 유럽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지금 뭐 탄소 국경세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한마디로 세금을 탄소에 걷겠다. 2030년까지 50%를 줄이겠다 그러는데, 자 그러면 저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계산됩니다. 한마디로 이산화탄소 매출량을 예를 들면 MS한테 100이라는 거를 쿼터를 줬어요. 내가 더 생산하고 싶어. 120. 그럼 20이 세금이에요. 그럼 이 세금을 안 내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을 더 내가 할 수 있는 디지털 인증서를 구입해야 돼요. 거의 약간 세금에 가깝죠. 저거를 구입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한데 디지털 인증서하고는 탄소 배출권이라는 개념이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100만큼 만들고 있어요. 차를. 근데 120대를 만들고 싶어. 그럼 탄소가 20만큼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른 탄소 배출량을 누군가는 근데 100에서 어떤 저탄소 전략으로 해서 뭐 재생에너지를 하든지 20만큼 줄이는 데 성공했어요. 그럼 얘한테서 이걸 사와요. 그래야 120을 만들 수 있어요. 아니면 120을 못 만들던가 이 20만큼 늘어난 거에 대해서 징벌적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사와야 돼요. 이게 탄소 배출권이 이게 거래가 돼요. 실제로 줄인 쪽과 필요한 쪽이 아니면은 영원히 100밖에 못 만들어요. 나를 성장시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테슬라가 이걸로 엄청 돈을 벌죠. 왜냐면 테슬라는 이렇게 계산을 해요. 내가 만든 한 대가 전기차가 아니라 내연기관차였다면 예를 들면 탄소를 10만큼 배출한다. 근데 나는 전기차를 1000대를 만들었어. 그럼 10 곱하기 1000 만에 대해서는 내가 탄소를 줄였으니까 그만큼 다른 기업들이 나한테 사가라. 아니면 너희들은 더 못 만든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테슬라가 돈 버는 게 지금 전기차로 벌지 않죠. 이걸로 1분기에 5,800억을 뭐 벌어서 흑자 전환해서 테슬라가 가격이 많이 올랐었죠. 또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한마디로 내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던가 줄일 수 있으면
아니면은 탄소를 줄인 누군가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사야 되죠. 그 탄소 배출권 가격이 많이 올랐죠. 중국도 지금 뭐 이걸 한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120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나는 방법이 없어. 그럼 남이 대신해 줬으면 좋겠어. 나는 100에서 120을 하고 싶은데 탄소를 줄일 방법이 없으니까 네가 좀 대신 줄여주면 안 될까? 내가 그거 살게.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신문 같은 데 많이 보는 그린 본드, 녹색 본드 이런 거예요. 녹색 본드가 뭐예요? 이 녹색 본드를 내가 살게. 한마디로 내가 돈을 누구한테 줄게. 네가 나 대신에 탄소를 줄여줘. 내가 자금을 댈게. 대신에 그거는 그 20만큼 내가 돈을 했으니까 내가 그만큼 생산을 더 하겠다. 이게 이제 그린 본드의 어떻게 보면 기본 개념인데 이게 엄청나게 늘고 있죠. 앞으로 더 늘겠죠. 당연히. 저 생산을 늘리고 싶으면 저거를 자기가 줄이던가 저거를 사던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그린 본드라는 게 물론 아무나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발행 조건이 있죠. 이런저런 조건으로 얘네들이 실제로 가서 탄소를 줄인다는 게 허가된 곳에 내가 자금을 대면 나한테 그걸 달라는 건데 탄소 감축이 그럼 얘들은 뭘로 아느냐? 그린 본드를 받은 쪽은 별거 다 합니다. 예를 들면 나무 심기, 백열등 교체, 옛날 얘기긴 하지만 백열등을 뭐 LED를 교체하다든지 아니면 재생에너지가 돌아가는 프로펠러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세워요. 자기 돈으로 안 하고 걔들한테 돈 받아서 세워요. 아니면 에너지를 고에너지 건물로 바꿔주거나 전기차를 만들거나 이런 쪽으로 투자되는 게 다들 그린본드로 가는 거고 다 저기에 투자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착해서가 아니라 저렇게 해서 자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보면 되고 중국도 어제 시작했죠. 어제 전국 통합 탄소 배출권이 시작됐다고 하니까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탄소 배출을 어떤 거래화시키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재는 게 친환경 산업이 이제 발전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친환경 산업이나 신재생 산업에 관심을 갖는 근본적인 동력이 돼서 돌아갈 수 있죠. 물론 이것도 있죠. 우리들이 많이 하는 이거 채굴. 채굴이 그래서 욕을 많이 먹죠. 비트코인 이거 쓸데없이 컴퓨터 돌려갖고 무슨 코인을 캐면서 한 코인이 3만 불이라는 등 뭐 이상한 되도 않는 계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필요도 없는 계산을 죽도록 돌리니까 이게 뭐 한국의 28%, 한국의 4분의 1 말레이시아나 스웨덴보다 많은 전력을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머스크 형이 비트코인 채굴 거기 전력 많이 든다 우리 비트코인 안 받겠다 그래갖고 또 욕을 먹고 그럼 처음부터 받지 말지 왜 나중에 말 바꾸냐 해서 욕을 먹는 게 이제 그래서 먹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그린본드 같은 걸 이해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심화되겠죠.